건설사, 시공사가 또 을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관급공사가 좀 심합니다. 그게. 저희 했던 사건들 네. 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공사비를 깎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례죠. 네, 안녕하세요. 도산의 기준, 도산의 스탠다드,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규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설업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건설업계 뭐 빚더미라든지 건설업계 줄도산, 부도공포 확산 막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건설업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나중에 이제 회수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자재비, 인건비 이런 모든 비용을 시공사가 먼저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공사가 진척되거나 끝나야 발주처나 뭐 분양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건설사는 그만큼 자기의 고정된 자기 자본이 없어요. 담보 자산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사가 매출이 많습니다. 매출이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제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 많은 매출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그만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돼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께서 착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물변제 관행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건설 경기가 뭐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쁠 때는 발주처나 시행사가 돈 대신에 그냥 미분양 아파트,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토지 이런 걸 대금으로 주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는 건데 이렇게 대물변제를 받으면 건설사는 통장에 돈은 안 들어오고 부동산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많아지면 팔리지도 않아요. 결국 재고자산만 쌓이고 유동성은 더 악화가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물변제가 아이러니한 게 거래처가 대물변제하는 이유는 뭘까? 오피스텔이 만들어졌으면은 이 오피스텔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돼서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돈을 못 갚겠다 하니까 이 건설사는 그러면 오피스텔에도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게 처음 시작부터가 이미 변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물건만 주면 모르는데 빚까지 빚까지 같이 주지 줘야 해. 않습니까? 시공할 때 오피스텔이 뭐 100억이었다. 100억에 대출 80억 받았는데 공사대금 20억이니까 가져가라 그랬는데 가져갈 때는 100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시세와 이제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빼면 뭔가 받은 건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팔리지도 않고 빚만 떠안는 빚만 떠하는 거죠. 네.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 시공의 문제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건설업이라는 거는 뭐 1년, 2년, 3년 긴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설정을 해요. 그런데 5년 후에, 3년 후에 그 원가가 그대로일까요? 최근 한 5년 봤을 때 뭐 코로나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원자재 상승이 있었고 뭐 환율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고 원가 상승률을 반영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이 구조적으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쭉 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적인 계약서에 있는 원가 상승률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요동을 칠 때는 더욱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어도 건설사, 시공사가 또 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공사 대금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맞아요. 경우를 많이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건설업이 이제 좀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관급공사가 좀 심합니다. 그게. 저희 했던 사건들 네. 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공사비를 깎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례죠. 실제로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준공후 미분양이 역대 최저치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2,875호다. 뭐 전달 대비 6.5% 증가하고 수도권은 뭐 4,446호가 미분양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완공된 집이 저렇게 많이 남아돈다고 하면 시공사는 결국 돈을 제때 못 받는다는 뜻이죠.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토지거래 허가제 등 뭐 여러 가지 미분양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 구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메랑이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많아서 중소 건설사 등이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다른 지표들로도 사실 체감이 되고 있죠.
건설 경기 현재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건축 허가 면적이 최근 2년 연속 감소하기도 하고 또 지난해 허가 면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78%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허가는 받아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작년 착공 면적은 허가의 63%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요. 업계 전반에 일감 가문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뭐 수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자금 회전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 미수금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외부 감사를 받는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2023년에 32조 5천억인데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8년 연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건설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중대형 건설사 중에서 47.5%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벌어서 이자도 못 갚으니까 버티기 힘든 회사가 절반이나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 수익성 지표를 보면 사실 더 심각합니다. 건설업 평균 이익률이 겨우 3% 수준에 불과해서 전체 산업 평균 6.2%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고 이익은 적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위험 수위에 오른 곳이 많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국내 상위 30대 건설사들 중 11개 회사는 부채 비율이 200%를 넘겼다고 합니다. 건설업은 이제 선투입, 후정산 특성상 부채 비율이 100에서 150%도 흔하긴 하지만 200%를 넘기면 위험 수준, 그리고 400%를 넘기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워크아웃 중인 타이언 건설은 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747%, 그리고 금호건설도 640%, 이제 한 400% 넘는 사례들이 있죠. 일부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업계 전체적으로도 부도 공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설업의 특성상 도급, 하도급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가 쓰러지면 그 이하에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 다 같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가 641건으로 2005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4월 기준에서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현황이 한 달에 최소 1개 이상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계를 사실 건설업 대표분들 뿐만 아니고 관계자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법원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회생 인가율이 모든 업종 중에 가장 낮고 또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절반 가까이 조기에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생 계획안 인가 후에마저 실패해서 절차가 폐지되는 비율도 9.3%로 다른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회생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이나 혹은 실력 또는 경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변호사나 로펌의 의뢰를 맡기게 되면 일을 그르치지 않다는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둘이 이제 사실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이제 폐생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 빨리 성공에 더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또 로펌도 있겠지만 단언컨대 저희처럼 도산으로 전문을 한다 이런 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죠. 최근 홈플러스 이슈로 일반인들까지 기업 회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기업 회생은 말 그대로 회사를 살리는 절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개입해서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 회생 절차를 받으면 일단 모든 채권 추심 행위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즉 건설업의 경우에는 당장 밀린 대금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 자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거나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회생 절차를 통해서 막아주는 거죠. 회생은 가능한 한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구조조정하고 또 파산은 회사를 아예 정리해버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이라는 절차를 두는 이유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청산이 되기 때문에 연쇄 충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반면 회생 절차를 들어갔다가 뭐 파산을 한다든지 최근에 또 실행하고 있는 프리 ARS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업계 전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설사 대표는 언제 회생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스탠다드의 경험상은 너무 늦지 않게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건 우리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회생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타이밍이 점점 딜레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사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돼서 다음 달 협력업체 대금 지금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아마 회생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돈 달라고 독촉을 한다. 이런 상황이면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사실 왔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이때 결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선택지는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내 돈을 회사에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회생이라는 것도 회사를 살리는 거지만 궁극적인 그 회사 안에 있는 구성원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넣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주저없이 그냥 회생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생을 결심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상 이제 결정하고 나면 법원에 제출할 자료 모아야 되고, 채권자 목록 만들어야 되고,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 담보가치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고,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바지에 부랴부랴 하다 보면 회생 계획도 부실해지고 또 법원이나 채권자의 신뢰도 얻기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회생 계획안 기한도 못 지키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업황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이제 좌절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우리 회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회생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실행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하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건설업 회생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 회생하고 다르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공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뭐 보증서 문제, 미분양 자산 처리 이런 것들을 케이스별로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핵심은 선제적 대응하고 현실적인 계획인 것 같네요. 그리고 건설업 특성상 이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이 돌다 보니까 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현장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 흐름이 막히기 전에 재무 구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사 회생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회생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다른 길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도 사실 기업 회생 업무를 계속하면서 느끼지만 요즘 건설사 대표님들 정말 어려운 결단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생을 할 것이냐, 포기하고 정리를 할 것이냐를 두고 끝까지 고민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회생은 결코 회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또 한 가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도 업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꾸준히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많은 사례를 연구를 하고 법리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의 끈을까지 놓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